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산 김원문님께서 조선의 열단은 좌우를 떠나서 그보다 강한 건 아주 순수한 강도 높은 민족주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젊은 사람들이 가슴을 불태워서 함께 하게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선의 열단이 결국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서 광복군이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고, 그게 단재 신채호 선생, 나석주, 또 이육사, 정율성, 윤세주, 김상옥, 김상익, 몸을 바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게 조선의 열단입니다. 만약에 독립운동사에서 조선의 열단을 빼면요, 진짜 빈약해집니다. 임시정부도 되게 빈약해집니다. 조선의 열단을 빼면. 근데 그걸 했던 분이 한국을 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친일파들이 그를 괴롭히고 수모까지 주고, 더 친일파들이 그 당시에 테러리스트랑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겠고, 약산 김원봉이 여기 한국에 살으셨다면, 월북 안 하셨으면 저는 백범 김구나 몽양 영훈영선처럼 생명을 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득세의 절망 속에서 월북한 거거든요. 월북을 한 게 아니라 쫓아낸 겁니다. 대한민국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적 자성, 자기 반성 속에서 그걸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만약에 약산 김원봉이라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주는 서운, 저는 거절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약산 김원봉에게, 그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약산 김원봉에게 훈장을 줄 도덕적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죽느냐 마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나라인가, 우리가 그런 나라로 지금 정화되어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일정책, 위기정책을 하는 그 통일위기 통상위원회에서 오래 몸 담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국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에서는 상원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상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초선들은 거기 잘 안 껴줘요. 평의원도 잘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오래 하기가 힘든데요. 정치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오래 하기 힘든데,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집스럽게 오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가족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에 분단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래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 통상위원장까지 지내면서, 그러면서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상임위원회만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외교부 장관보다 더 많이 외교의 그 뒤에 얘기라든지 이런 문서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발 때부터 참 이상하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가다가 얘기를 전명하고 나서, 메가다는 여기 있지 않고 동경에 있는데 미국 국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이럽니다.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를 기원해서 집권해야 되면, 그래야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가다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정계 원로들, 사회 원로들을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마다 자문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도 또 미국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하는 얘기야.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을 훨씬 더 능란하게 잘 다룹니다. 아주 후연이 잘 됐습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안 바치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미군정 3년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군을 만드는 데 보니까 광복군이 경력은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해도 짧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선이 10단위는 경력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나와서 나오는 건 그 이력은 다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류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주류가 그들이었습니다. 초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을 때려가면서 만주군 앞잡이하던 사람들이었고 제2대, 제3대, 제4대, 5대, 6대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일본은 앞잡이하면서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별자리 달았다고 국립묘지에 잔뜩 묻혀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정치하면서 정치인을 만나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독일처럼 멋있게 한번 과거 청산을 해봐라. 그럼 우리 양쪽 누가 나라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니들 국립묘지 같더니 야스쿠니에 묻혀있는 그 전범, 그 전범이 졸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묻혀있냐. 거기는 왜 참배하냐. 아니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사설을 썼던 언론, 그러면 조선놈들 참 한심스럽다. 일본 천황이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국어를 안 쓰고 조선말을 써? 그러면서 국어 말살운동, 조선말 말살운동을 하는 신문이 한국에서 제일 애독하는 신문 아니냐. 우리 보고 어떻게 청산하라고 하느냐. 니들이나 제대로 해. 사실 그 말 들을 때 야,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과거 청산할 수 있는 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 집권 세력들은 그런 자격이 없구나.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는 일본 보고 과거 청산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제예요.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건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 그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진상규명법을 진짜 몇 번씩 한 1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내면은 임기 끝나면 폐기돼. 상정도. 근데 제가 2004년 그러니까 16대 국회 거의 말기에 그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인데 그 하여튼 막 국회 가서 막 그냥 뭐 해서 그 법을 아주 몇 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진상이 규명됐어요. 수십만 명이. 내가 국가기관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본인이 또는 본인이 부모들이 이런 일제들 강제 끌려가지고 이런 요통을 받고 어디서 있었고 이게 국가 공식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대부분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배상해야 된다. 근데 일본에서는 계속 배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박정희 때 체결된 한일 조약에 의하면은 그 3억 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일본의 법원에다 제기를 하면 그 증거를 갖다고 서류 갖다 줘도 그 외교로 다 끝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법원에서 계속 패소한다. 그 내용입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그 근거를 대고 제소를 했더니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그 승소가 되니까 여기는 한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재산은 몰수 못지만은 예를 들면 일본에 지금 신일본 제철 이런 제철 일본에 투자한 여기 회사들의 주식이나 재산이나 건물에 지금 압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야당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원칙적으로도 이거는 원칙적으로도 그렇죠.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걸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개인이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아무 소유권도 없는 집을 여러분들이 등기되어 있는 집을 누구한테 야 1억짜리를 야 5천만 원에 팔겠다 해서 5천만 원에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권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는 개인이 일본 정부에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한 배상금을 받을 거를 국가가 줘라 안 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국제의 공통적인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가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말도 그것도 국제적인 일반 법 논리에 일반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제기했더니 지금 일본에서 뭐라는가 그 문제를 G20 회의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뒷걸음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역대 정권과에게 잘못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역대 정권들한테 잘못 길들여진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 그 이상 안 통한다. 그 이상 안 통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다 공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입법 사법부가 다 있는데 사법부에서 결정낸 걸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그걸 유신체제입니까? 그건 말이야. 그걸 판례를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좀 우리 국민들이 여론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군정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19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전부 다 빨갱이로 몰리고 지금까지도 해명이 안 됐어요. 전부 다 그원들이. 그리고 그 대구 10월 항쟁 사건을 지금 쉬쉬하고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 똑같이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층의 횡포에 맞선 민중의 생존권적인 투쟁입니다. 제주 4.3 항쟁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빨갱이니 좌판 이렇게 몰아가더니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대구 항쟁, 제주 4.3, 여순 항쟁, 그 다음에 4.19, 부마 항쟁, 6월 항쟁, 5.18 항쟁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기면 똑같은 성격이에요. 사실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이게 저항의 민중의 저항입니다. 야당이 저항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성공한 거는 4.19 혁명이라고 해요. 촛불혁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새가 있으면은 5.18 또 항쟁이라고 설명하고 4.3 항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 가지고 후손들이 별로 없고 여론 안 되면은 그건 아직 반란이야. 여순 항쟁이 어떻게 반란입니까? 아니 여순 항쟁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나니까 경찰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군대로 가서 진압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청년 장교들이 양심적인 청년 장교들이 야 이건 아니잖아. 그건 친일했던 경찰이나 미 군정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가서 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군인이 그 사람들을 진압하고 죽이고 해. 그 저항을 해서 대표단을 서울로 보냈잖아요. 그걸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의거입니다. 여순이 어떻게 이게 반란입니까? 의거죠.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정희가 한 일 중에서 딱 한 가지 좋은 일 했으면 여순 항쟁에 청년장교로 참여한 거 빼놓으면 하나도 잘한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박정희가. 역설적으로
박정희가 한 일 중에서 여순 항쟁의 청년장으로 그래도 참여를 했다는 거, 나중에 저 배신하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참여한 것만은 박정희가 한평생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높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인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국 역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는 촛불 항쟁까지 6월 항쟁까지 그 가해자들은 다 친일 세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야당과 싸우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진 겁니다. 민중이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단지 신촌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행이다. 그게 바로 단지 신촌 선생님이 글에 있는 말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행이다. 근데 그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 정신이 계속 해방 후에 74년 동안에 관철되고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역사라는 것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이성이 관료하면 언젠가는 이긴다. 언젠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도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저는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분단은요, 어느 시점에 한반도가 분단됐을까? 독일을 분단시킬 때 명료한 분단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서독으로. 전범 국가이니까 그걸 응징하는 차원에서 분단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어디를 분단하면 일본을 분단해야 돼요. 근데 왜 한반도가 분단됐냐? 거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미국의 GDP가 한 25%예요. 세계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GDP가 25%인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70% 정도일 겁니다. 1945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국의 최대 국익을 챙긴 것이 한반도 분단입니다. 한반도 분단은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최대 이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저는 가끔마다 신문에 이렇게 할 때 한미일 동맹 이렇게 하면 저 속으로 좀 웃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레토릭입니다. 어떻게 한미일 동맹이 있습니까? 미일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켜서 전초기지로 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지난 70년 동안의 정책입니다.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에요. 미일 동맹의 문제는 옥답입니다. 그냥. 그래도 그걸 전초기지로 삼는 거죠. 그 일관적으로 보면요. 한일 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이 중재를 씁니다. 1965년에 한일조약 때도 미국에서 중재를 썼죠. 최근에 또 박근혜 정권 때 그 한일 위안부 문제도 미국이 사전에 오바마가 중재를 섰잖아요. 그 내용은 미국이 중재선 내용입니다. 양국 간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중재한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한일조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일 위안부 합의 왔을 때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하는 반기문이가 그거 잘한 거다. 출범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라서 한번 국민들께 야단한 적이 있는데 저는 미국 국무성에서 시킨 겁니다. 반기문이가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고 그게 아니라 미국 국무성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어? 미국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데 한국이 반발했으니까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거기에다 한마디 좀 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미일 동맹이고 한국은 종속적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갈등 관계에는 근본적으로 일면편에 서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양유찬이라는 대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미국 국무성의 양우찬 대사관에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니까 좀 줘라. 근데 양우찬 대사나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답도 안 했어요. 회신도 안 했어요. 회신도 안 했어요. 1960년 한일 지역 때도 독도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한테. 독도 일본 거니까 일본을 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정희가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 우리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정서 때문에, 민족 정서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거니까 준다고 안 준다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응? 그리고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덜레스 만나 한일조약 완료한 다음에 덜레스 만나가지고 한 대화록이 미국 무슨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진짜 제가 잘했죠. 한일조약 어려운 거 제가 만들었고 앞장서 했습니다. 일본이랑 맞바꾸죠 구속을 해서. 그런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독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그냥 폭파해버리자고까지 하면서 그걸 결국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죠? 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 보면 지금 한심스러워요. 우리나라의 총리가 미국 가서 델스 만나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나 한번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하는 내용 보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요 국회 통일통위원장 쿠바랑 수교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쿠바랑. 그래서 외교부 장관, 차관, 담당 국장 다 우리 제가 통일통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쿠바랑 수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봐라. 그게 펄펄 뛰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국 공식적인 얘기가 공식적인 얘기래. 수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주권국가니까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우방인데 우방국가가 이렇게 부탁하면 그 존중해 주는 게 우방국가는 돈이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미국과 영국이 더 가까우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우냐? 영국이 더 가깝죠. 미국과 카나다가 가까우냐?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우냐? 카나다가 더 가깝죠. 미국과 일본이 가까우냐?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더 가깝죠. 야,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가까운 우방인데 그 나라들은 왜 다 수교했냐? 그 나라는 다 수교했어요. 전 세계 수교하는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한국밖에 없어. 그거는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요. 졸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전 한미 동맹의 강화 이렇게 하면 한미 종속의 강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쿠바 수교를 못 하잖아요. 미국을 집어넣으라고.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유엔 가입 국가 중에서 쿠바랑 수교를 안 한 나라가 전 많은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게 10년 전인데 그런 거예요. 12년 전인데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임명할 때도 현재 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어기능공을 임명하면 안 돼요. 말은 영어 못해도 돼요. 정신이 바뀌고 통역사 잘하는 애들 많아요. 요즘요.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 걔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언어기능으로 외교부를 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고방식이 특히 미국 쪽에서 워싱턴 근무하고 뉴욕 근무하고 한 사람들 중심으로 또 그걸 시켜. 아니 미국에서 근무하지 않고 뭐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 또 외교부 장관 되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식민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 기능공을 시키면 안 돼요. 외교부 장관을 스피리트가 없다고. 근데 그것도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미국 같은 데도 일정 이상의 장군에 일진한 사람은 국방장관을 안 시킵니다. 문민 위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방장관을 계속 군인 출신만 시킵니까? 국방장관은 정책 판단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전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 임명하는 인선하는 것도 이게 세상이 바뀌면 보편적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도 그러면서 멀은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런 게 비록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인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낡은 식민지 시대에 또 대미 종속 국가로서의 한계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힐러리가 아주 솔직하더라고요. 힐러리가 2013년에 2월에 이제 미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 제1기 국무장관을 마치고 2기가 시작할 때 사표를 냈어요. 그 6월 어느 날 6월 4일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골드만삭스에서 대비 강연을 부탁을 했어요. 대비 강연을 부탁했는데 그 이제 한국식 코리아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돌아가면서 하는데 코리아 섹션에 힐러리를 불러서 하는데 그 제목 자체가 코리아 섹션이라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강연으로 67만 5천 달러를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억 좀 넘는 돈이에요. 강연료를 7억 이상 받았으니까 대비 공개니까 돈값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누지 않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속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로 해서 우리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 미국은 강연 내용에. 응? 우리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냐.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을 이기는데 가장 기여하는 사람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이가 적당히 도발해 주니까 한국이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무기 4분의 1을 한국이 산다. 근데 이 무기라는 것이 가장 경제적 소득 효과가 높은 거다. 마진이 큰 거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응? 한국이 전 세계의 4분의 1, 자기가 미국에서 파는 360 몇 억 달러의 무기 중에서 거의 70~80달러를 80달러 정도, 80억 달러를 한국이 사고 있다.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해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거 갖고 미국 무기도 열심히 사고. 근데 그 무기는 꼭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다. 그게. 근데 한국 돈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한국 통일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응? 그게 힐러리가 한 얘기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이다.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좀 골치 아픈 일이 주목해야 될 일이 생겼다. 김정은이가 나왔는데 좀 골치 아프다. 얘는. 미국으로 가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도 상당히 성능이 고도된 핵도 개발하고 이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적당히 관리를 해서 미국이 안보에는 위협이 없었는데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때는 이 전략이 좀 이렇게 계속 유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바마 끝날 때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핵과 미사일이 개발 안 됐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시기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트럼프가 좀 잘못 오인하는 게 이게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10개, 20개 핵을 만들었을 때는 저는 이 핵이 100개가 딱 넘어가면요. 이게 게임 체인지예요. 핵을 감축이 되는 게 되지 그때는 핵 폐기가 안 됩니다. 100개가 넘어가면. 시간이 지금 미국 편이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는 북한의 일정부를 인정을 해주고 안전 보장을 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 이렇게 핵 감축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게 100개가 넘어가면은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이 룰이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남쪽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힐러리가 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 1번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유니파이드 되면은 통일 국가가 되면 한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인구가 한 8천만 되는데 인구는 1억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GDP 1.6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일본 전체 GDP, 일본을 따라잡을 거다. 이런 얘기가 미국의 힐러리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한국이 그 앞에 나온 4년 전, 그 앞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한 미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도 그 비슷한 얘기 나와요.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이, 미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CIA, FBI 뭐 다 합쳐서 16개의 정보기관이 만들어서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만듭니다. 근데 보고서에 보면은 그걸 보고, 근데 그것이 당장의 보고서가 아니에요.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염두에 둔, 향후 한 15년을 둔, 자기 임기가 끝나고 한 10년 이후까지도 예측하는 걸 해야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냐면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이 글로벌 트렌즈 2025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2030 이런 게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내는데,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2025년쯤 가서 한반도가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나 언어, 풍속, 뭐 이런 거의 동질성, 역사적 동질성 때문에 2025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유니파이드가 안 되면은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과 대만 이건 쪼그라든다고 나와요. 한국과 대만은 일본도 쪼그라든다. 2류 국가가 3류 국가로 쪼그라들 거다.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없다. 그런데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을 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대단히 발언권이 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보고가 그예요. 그러면 한국이 잘 되는 거는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국가가 되면 미국의 속국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말 잘 듣고 돈도 잘 내고 그렇게 하면 속국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문전 옥답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계속 취하는 게 대북 육자회담 같은 거는 전략적 인내를 쓰는 겁니다. 그 통일을 못 안 시키게 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기반은 한국이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될 때 자주국가가 된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친일에 뿌리를 둔 반민족 세력들이 계속 지금 국민들이 통합이나 남북 문제나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친일 청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친일 청산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다. 이 청산 안 되면은 통일도 안 된다. 이들이 통일을 가로막는 중요한 세력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안한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하여튼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고백하기에는 저희들 광복회가 독립운동 후손들이 모인 단체가 친일 청산이라는 입에 거론도 안 했어요. 역대 광복회장들이. 그리고 회장이 되면은 좀 폼 잡잖아요. 어디가 대접도 받고, 그리고 차가 좋은 차 타고 타고 하고 다. 그러니까는 그 폼 잡고 기득권 친일파들이랑 같이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노후를 즐기는 걸로 끝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후손들이 바닥에는 다 이게 응어진 게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바닥에는 응어진 게 있는데, 그런데 왜 몇 사람들이 명망가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 안위만 지키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복회장을 나오면서 야, 이걸 한번 바꾸자.
이걸 바꾸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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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번 최근에도 트럼프가 뭐 일본에 가서 동해라는 말을 썼잖아요. 동해라는 말 안 쓰고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바마도 그렇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모든 국무성 문서에다가 그걸 일본이라고 쓰라고. 병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홍준표 의원이 그 당시에 제가 시골에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짓고니까 신문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뭐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이가 그 당 대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나 내가 여기 미국 대사를 찾아가서 이거를 설득해달라고 미국에 부탁을 하겠다. 그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응? 그게 부탁할 일이에요. 대사를 소환해가지고 주의를 줘야 되죠. 자기가 찾아갈 일이 아니라고. 제가 통일통 위원장 할 때도 뭐 미국 일본 대사나 중국 대사들이 백두산 공정, 역사 공정 이렇게 하면 제가 불렀어요. 외교 불러가지고 버시바우도 제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주의를 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식 입장을 전달해요. 그런데 그거를 당 대표라는 사람이, 즉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잘 부탁한다. 이게 축구국가 할 일이냐고. 저는 이건 외교적 의례에 어긋나는데, 이건 외교적 의례가 아니에요. 당 대표가 어떻게 대사를 찾아가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찌들어. 근데 그것이 언론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근데 그것이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짓인데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불러서 경고를 해야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이게 외교라는 게 저는 나중에 통일되면은 외교는 북쪽 할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남쪽은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니 당차이 그래야 돼. 사실은요. 저는 괴뢰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 나쁜 말인가 찾아봤어요.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괴뢰가 꼭 정치적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인형극을 하는데 인형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저 앞에 통역 앞에서 인형이 이제 막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자. 말하는 건 뒤에서 옆에서 말해주는만 하지만 인형극 할 때 그 인형을 괴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뒤에 조용하는 게 있는 것이 괴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정치용어 괴뢰권, 괴뢰정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자기가 혼자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는 누구 조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괴뢰적이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보고 괴뢰정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진짜 가장 괴뢰적이지 않은 나라예요. 가장 미국이라는 데 맞짱 뜨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시장정권 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한 보고 괴뢰정권이라는 말을 하느냐. 전 국어사전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실 세계가 급속히 변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미국에서 그 글로벌 트렌드 2035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왔는데 2035년은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의 판도를 그 앞에는 2025년 때는 뭐라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브릭스 미국, 중국, 뭐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 나라 빼놓고 뜰 나라들을 6나라를 정했더라고요. 예측을 했는데 2025년 30년 가면 6나라가 뜰 거다. 그 중에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터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제리아, 남아연방,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멕시코 6나라가 뜰 거라고. 한국과 일본은 대만은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한국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그 중에 6나라보다 더 뜰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육자회담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전략적 인내를 계속할 수 없게끔 북한이 미국을
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옛날이 계산이 지금 안 맞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런 속인데 저는 육자회담을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외교 쪽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게 일본이 하는 부분은요. 육자회담에 하나도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가는 거예요. 일본은 진짜 이상한 나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방하나 전혀 도움을 안 돼요. 그리고 육자회담에 아무 한계 없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거기서 제기하거나 이런 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육자회담을 한다 그런 걸 다시 하더라도 일본은 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건설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킬 때 사람들이 야 반기문이 할 때 미국이 지지를 해서 했다. 안 해요. 놀랄 거예요.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기문이 할 때. 반기문이는 모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응? 근데 노무현 정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장 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처음 나온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 선거대책 실질적으로 선거대책 본부장으로서 대책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아는데 뭐라는가 하면 라이스가 그렇다고요. 유엔 사무총장을 아시아 차례였거든요. 그때 꼭 아시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냐.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유엔 정관이나 이런 데 없어요. 헌장이 이런 게 없어요. 관례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관례대로. 이번에 아시아 차례. 그러니까 무슨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핑계 잡아서 아시아 주지 말자. 동구권으로 하자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걸. 동구권으로. 그러니까 동구권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나라들 그 나라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 중에서 하나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던 러시아가 그 사람들은 거의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한국을 지지한 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결과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러시아가 관심이 없다가 반중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요, 자기 이해에 걸리면 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가 그래요. 미국이랑 때에 따라서는 사소한 거 갖고는 걸어요. 그런데 반기문이가 2006년도에 2월인가 3월인가 재방을 한번 왔어요. 오더니 왜냐님 이거 좀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프랑스를 만났더니 프랑스 외교장관이 안 해준다고 그러더니 한국 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침략전쟁을 제일 많이 벌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침략전쟁 벌일 때마다 용병 벌이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 유엔 사무총장에 어떻게 한국 출신을 안 치냐, 외교장관을 시키냐. 미국이 침략에 용병 보내는 나라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유엔이 172개 나라 총회에서 뽑는데 규정은 그대로 실제로 총회에서 안 뽑아요. 유엔 안보리가 있어요. 15개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15국가인데 5개 국가는 상임이사국이에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 나머지 10개는 비상임 국가인데 그건 3년마다 돌아갑니다. 대륙별로 안배를 해요. 두 나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15나라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나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그러면 유엔 총회에 와서 이 사람 한 사람만 얻을 거 아니에요. 발표하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말이 유엔 총회에서 뽑는 거지 실제로는 그 안보리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규정이 15개 나라 중에 강대국 5나라, 그 중에 어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비토권이 있어요. 거부권. 그러니까 프랑스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기문이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저한테 걱정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고, 그해 5월인가 2달 후에 제가 거기를 탄자니아, 내가 비상임 국가 중에 하나라 탄자니아 들려서 요즘 가서 좀 이렇게 원조할 거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프랑스로 가서 거기는
거긴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면 장관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내각제는 국회의원 중에서만 장관이 되는 거니까 저는 장관을 만나서 저 카운터파트인 외교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이 전부 다 침략 행위한데 용병 없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죠.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낡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옛날에 그랬다. 지금 안 그렇다. 그때 마침 이라크 파병할 때거든요. 이라크. 근데도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기로 제가 지금 안 그렇다. 우리가 남북관계 때문에 부시 정부랑 갈등이 있는 거 알지? 안 돼. 그럼 우리가 미국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는 한반도 평화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한국에 전시작 조건 67만 군대가 있는데 미군이 갖고 있다. 미국이. 그걸 지금 회수한다. 그러냐. 그거 어떻게 미국이 갖고 있냐. 아이고, 이상하다. 자기 이상하다. 이렇게 미국이 전시작전을 갖고 이게 이상하다. 아, 사실이다. 이거. 우리 대통령은 군 통수권의 실질로 제한되어 있다. 응? 그랬더니 그거 이상하다.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미국이랑 협의를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켰다. 전시작이 화수를 위한 공론을 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친미 세력들이 있다고 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재 대통령인 이 정권을 제가 이제 좌파이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욕을 한다. 김일성 윗돌만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죽음과도 당연한 거지. 예? 그걸 달라고 협상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주고 안 주면 이상하지. 그 이상하지. 교육을 잘못해서 한국 정치 지금 좀 그런 거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한국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에 성명서 낸 거, 전시작 접권 할 때 성명서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번역 다 하고 또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번역해가지고 이만치면서 보냈어요. 근데 반기문이 갔다 오더니 이렇게 째졌어. 바뀌었대. 이게 우리가 외국에 어떤 나라로 비치는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떨떠름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더니 미국이 떨떠름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제일 먼저 8월에 10월달 선거인데 8월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기문을 지지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따라가고 뭐 저 프랑스 따라가고 미국이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상임 이상국이 일본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스트롤 투표라고 해가지고 한 달이나 20일에 한 번씩 예비 투표를 해요. 비공개로. 근데 비공개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표 이상 얻을 때가 많아요. 10표가 11표 됐다 12표 됐다가 근데 마지막 스트롤 투표를 했는데 14표 나오는 거예요. 완장일치로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크리스토퍼 시를 참 만났어요. 만났더니 나보고 생색을 내더라고. 일본이 마지막까지만 돼서 제가 설득해서 일본을 만장일치를 하는데 동력시켰대.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얘기를 자랑해서 일본이 마지막 한 표가 그 일본이었구나. 그걸 알았죠.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평택까지 미국이 설득하다가 마지막 투표 전까지도 여러 번 했는데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일본이라고요. 저는 일본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공론화시키면 좋겠어요. 한반도 문제에 일본은 개입을 차단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절대 미국이 동조 안 할 거예요. 일본이 꼭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 밑에 있는 머스마트 식으로 미국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 있어야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갈 텐데 그런데 그걸 우리 여론을 그걸 키우는 걸 통해서 미국과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개입을 차단하다. 앞으로 육자회담 일본 딴 나라는 일본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었을 정도가 돼야만 이게 남북 문제가 풀린다고 봐요. 이 국제관계에서 저는 미국은 지금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동부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한참 때인데 가끔마다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먼저 와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외교관들 따뜻한 협상할 때 오면은
대사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꼭 다른 일을 좀 해요. 일본도 미국 애들이 저 중국, 미국과 중국 관계국들은 다른 의견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의견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와서 이거 특구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참고로 사는데 그 학교마다 저한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저 강원도 상권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나와서 한번 이왕하는데 한번 식사를 하자. 오찬 나와서 또는 차를 한다는 건 그렇지만 만났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한테 이런 얘기 있어요. 만약에 독일에서 히틀러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히틀러 괴뢰 정권을 했던 페텐의 후손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니들 어떻게 하겠냐. 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일주의 이런들은 반일주의 반문명주의 앞자리거든요. 야, 그런데 일본 아베가 대통령이 되고 일본 아베가 총리가 되고 여기서 우리 박근혜가 되는지 그거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다. 히틀러의 후손이 독일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 페텐의 후손이 되는 거나 아베나 박근혜가 여기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나 그게 뭐가 틀리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들은 이거는 인종주의다. 반인류제, 인류를 백인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인종주의적 정치를 중이다. 나중에 이제 니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정상 같은 거 다 민주시켜주고 그리고 아시아를 관리하려면 이게는 니들이 평화 이니셔티브를 아시아에서 뺏긴다. 평화 이니셔티브 벌써 이미 상당 부분 중국으로 넘어갔고 러시아로 넘어갔다. 평화 이니셔티브 뺏기고 니들이 멀리 보면은 멀리도 아니다. 짧은 기간에 일본을 얻는 대신에 전 아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기록 자기가 할 때냐 기록 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요 노무현 집권 초기에 개혁당 대표할 때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제가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부시 정부가 굉장히 대강경령 치고 있어요. 선제 공격할 때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걸 공공연 얘기할 때 노무현 정부 초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만약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생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일까? 그랬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미국이 한국의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선제 공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일까? 우리가 쫙 깔았더라고요. 무슨 상상도 못한 자기들은 무조건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문제제기하는 것도 불경이잖아요. 불경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국군은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약간 뛰어갔는데 우리 국군은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남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을 줬나 봐요. 그 메시지. 근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은 못해요. 미국 장관 못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해야죠. 그죠? 역할을 좀 분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분담을 야당이 해주면 제일 보기 좋죠. 야당이 하는 건. 근데 야당이 이게 이상하게 야당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그럼 여당 내에서라도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여당 내에서 그런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제가 이라크 파병 한다고 할 때 참 골치가 아팠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의 초기인데 그게 디레마였어요. 이라크 파병을. 근데 미국에서 7,8천 명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나라당 사람들이 뭐라니까 왜 7,8천에 동맹인데 14,000명 보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우리 비용으로 다 내는 거예요. 월남전이랑 틀려요. 비용 예산이 굉장히 들어요. 이게 전투병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뭐 짤 필요도 없고 서로들 끼리끼리니까 감을 알잖아요. 감을 알아. 제가 이라크 파병 국회의원 반대 국회의원 뭘 만들었어요. 개혁당 중심으로. 그 당시에 지금 홍영표는 지금 뭐 김태년이 홍영표니 안민석이니 또 뭐 이시민이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민주노동당이 10명 있어요. 권영길 대표께서 다음에서 한 50명 정도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그걸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가 위헌이다. 침략전쟁인데 우리 헌법에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는데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고민이 남북관계의 미국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협조를 해야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부시적으로. 그 부시가 오바마를 좀 틀어서 좀 대북 강경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안 보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막 선수시 많이 보내자니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청와대 쪽이랑 외교 쪽이랑 협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할 테니까 니들이 조정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인원을 3,6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전투병은 안 보내는 거예요. 공병으로 보냈어요. 다리 끊어주면 하는 거. 공병만 해서 3,600명을 보내는데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현실은 정치가 제가 시민단체만은 끝까지 아니잖아요.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반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그걸 깎고 우리가 조금 보내고 예산을 줄이고 전투병 안 보내는 거. 그런 역할인데 당시 미국이 긴장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반대하는 세력 보니까 노무현과 제일 친한 개혁당 하는 애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낼지도 노무현이 성향도 그렇고 안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절반이 보내니까 그쪽에서 진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낼지.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쟁에 전 유럽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좀 같은 민족이라는 말을 없다고 안 해요. 이라크 전에 파병한 나라가요. 앵글로색슨 하나도 안 본. 앵글로색슨 이외에는 딴 민족이 간 적이 없어요. 라틴도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아무데도 안 내고 게르만족도 독일인이 아무도 간 적이 없고 스라브족도 그건 전부 다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앵글로색슨족만 가보는 거예요. 그건 거기만 참전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에 있는 게르만족이나 뭐 라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공하다가 뭐 민족이라는 게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라크 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거라 그 정서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족 문제를 얘기할 때 친일파들이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말에 전 세계 미국 같은 나라도 유태인들이 미국의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딴 데로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민족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그걸 탈민족을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 친일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와 결합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한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하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일본 관계라 미국 관계, 미국 관계 이런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방이 어떤 나라냐, 우리 의방이 과연 이제 어느 나라냐 이런 걸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방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는 게 우리 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낡은 시대 얘기고 좀 그런 게 우리 의방이 아니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극복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우리 유방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방은 저희가 미군 여기다 많이 주둔시키고 이런 게 우리 유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 극복을 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존중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만이 우리 유방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정교한 외교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레토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걸 위해서 세를 좀 모으고 그래서 외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아니, 한국의 국민 정서는 어때? 반미 정서가 일어나면 안 되지? 미국 걱정하고 일본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근데 그런 것에 그런 카드를 우리가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카드를.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정치학 같은 데서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수의 개념은 이거잖아요.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보수잖아요. 근데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면서 획득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이건 보수가 아니라고요. 이건 보수가 아니라고요. 보수의 또 핵심 가치는 민족 문제예요. 민족주의 애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베는 우리가 욕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보수예요. 이게 이번에 민족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트럼프 갖고 외국 사람들이 막 펄펄 미국 사람 트럼프는 미국의 국민 새로 형성된 국민주의적 그런 민족주의예요.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 나는 게 공화당이 보수라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 닉슨이 집권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닉슨은 야 개발도상국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 그 나라가 아무리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해도 미국만 지지하면 무조건 지지야 이렇게 했다. 미 구의회도 그게 미국의 보수예요. 근데 미국의 이제 카터가 민주당인데 집권해서 아니다. 그 나라가 지킬 건 지켜야지. 인권을 지킨다. 탄압하지 않고 그건 지킨 나라들을 우리 유방이 될 수 있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만큼 안 된다. 그러니까 카터가 등장하는 것으로 박정희가 무너졌잖아요. 결국은요. 그게 흔들리게 된 동인이에요. 사실은. 카터가 등장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그게 박정희가 무너진 이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일본이 보면 무라야마 한일 관계에서 과거에서 청산을 높게 했잖아요. 무라야마가 일본의 사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좌파가 집권하니까 좌파라는 건 뭔가 하면 좌파라는 건 진보라는 건 국제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게 좌파고 민족 그리고 아주 구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거는 우파라고 하고 그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적이 들고 다니는 놈들 일장이 들고 다니면 어떻게 그게 보수예요. 세계에 그런 보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조현병이라고 이게 한국 사회 조현병이에요 이게 지금. 응? 이런 가짜가 없죠.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보수죠.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보수잖아요. 아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사회가 이런 세계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보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같은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보수다. 응?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사실 보수예요. 사실은요.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유럽 가서 얘기를 한참 하고 정치인들이랑 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얘기하면 거기 가면 제가 보수였다. 응? 중도도 안 돼 보수야. 근데 한국어 오면 이게 뭐 친북 좌파가 돼버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은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분열증이니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합리화시켜주는 친일 세력들이 그걸 합리화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런 조현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조현병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달변이시고 웅변가시라 그냥 한숨도 안 쉬시고 이렇게 연설을 토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홍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유추의 여지가 없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고 지금도 이제 오시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시민이 직접 여기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더 큰 자리로 모셔도 되겠지만 오늘 첫 걸음을 이렇게 시민이 만든 공간 그것도 또 박정희 정권을 우리가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 거점으로 2016년에 이 공간을 마련해서 촛불 퇴진행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이 또 여기 문화공간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김원홍 회장님이 여러 번 오셨었고 또 특히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사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첫 걸음을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모신 이유가 우리가 뭐 강연을 잘 듣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일 청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펼칠 것인가를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도 얼마 안 남고 우리가 시민 정말 특공대라도
우리가 개설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김원웅 회장님께서 이제 질문과 질의도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친일적폐청산 시민행동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은 아주 친일청산에 국한돼서 본인의 의견을 참 많이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딱 우리 다 같이 듣고 김원웅 회장님한테 들을 그런 우리가 질문만 한 5분 받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 참신한 우리 분들부터 우리 받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아주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기 저 뒤에 맨 끝에 앉으신 분 일어나고 특전사 우리 출신 저렇게 행동단이 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이제 앞으로 이 친일적폐청산 시민행동단을 앞장서서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안승문 대표님께서 나머지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동학실천시민행동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 준비하는 데 뒤에서 좀 함께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원웅 전 의원님께서 이제 광복회 회장이 되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정말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이고요. 그런 어떤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꼭 질의를 해야겠다는 분 계십니까? 네, 손 들어보시죠. 예, 1, 2, 3, 4, 5 분이 계시는데 이 5분께서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면 응답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승 선생님, 마이크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나오죠. 김원웅 회장님 우선 축하합니다. 회장님 단선 축하합니다. 제가 취임식도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만나니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광복회는 매우 광복보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김원웅은 진짜 보수적인 분이 어떻게 회장이 당선됐는지 내 경위를 갖다가 몰라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대국기 사회와 보다 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장 되셨는지 제가 워낙 간단하게 고천놀이로 부산하는 분을 갖다가 과거에 세관대학교 출신이 분들이 몇 사람 회장이 때문에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거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일단 받고 중정부 약초학교 진행자로서 많은 질문을 진행합니다. 아까 질문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우선 축하를 드리고 요번에 광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후보와 끝까지 시속 게임을 했다가 결국은 되셨는데 혹시 청와대에서 계획이 있었는지 또 한 가지 김원근 장군의 소음 문제가 지금 역풍이 불고 있어서
청와대에서 조금 주저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김원영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산광복회 회장입니다. 이 7.1 청사를 냈다는 것도 봤었는데 제가 3개 단체 주기한 함께 임원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동학단체 전국연합회 이사입니다. 또 우리 광복회는 그렇고 또 일제강점기 그쪽에도 임원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동학이든 우리 광복회든 일제강점기든 다 일본하고 싸웠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하고 연합해서 친일청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뭘 해보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하는 게 이한이의 뿌리를 본 가짜 보수 친미 반통일 그 적폐 청산의 오늘이 시작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우리 아까 식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500년 전부터 식민이 아닙니다. 합방입니다. 우리가 한국 통일 때 외세를 끌어들여서 대우를 내주고 역전을 합방했던 거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이 해왔다는 일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고 일본 강점기 이렇게 쓰고 강점기도 강점기가 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항제 정의를 좀 용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카스터네트 조약에서도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서 합방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처음 그 이전에도 이제 일본이 쭉 계획했지만은 우리가 그 일본의 강제 울산 무야까지 이제 받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4.19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4.19가 이제 우리 민주화를 가는 계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박정희에 의해서 강탈을 당했는데 사실은 박정희가 강탈한 게 아니고 일본 50년 우리 공산 보면은 일본이 민주당 정부의 이제 독도 문제도 있고 배상 100억 불 문제도 있고 사과 문제도 있고 진흥 문제도 있고 이양국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정희를 시켜서 이제 반란을 모의를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합니다. 사상의 의심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예 예장할게요. 그 역사 한가람에도 자료를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이 동의를 해서 사인을 강탈당한 그런 내용. 아니 끝낼게요. 저 아까운 시간 질문만 받으세요. 질문만. 그런 문제. 그다음에 5.18에 미국이 동의를 해서 강조 학살 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기 저 질문하면서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도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예, 지금 질문을 짧게 하셔가지고 김원웅 그 회장님께서 좀 말씀 많이 하게 하자는 게 목표인데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질문해 주세요. 먼저 신청하실 분 김희대 선생님.
하는 걸 가지고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친일청산을 중일청산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일 국가가 되면 정말 중립국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말고 질문하란 말이에요. 질문. 중립국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10초. 여기 방금 그 정리를 했었는데 친일파 하는 용어는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모든 사고의 출발은 용어에 있는데 민족 반역자지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반역자 그래야 되는데 민족 반역자 놈이 친인데 일본 여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다 친일파입니까? 무예가면 친일파입니까? 잠자면 친일파입니까?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반역자면 누구나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친일파 뭐가 잘못이야?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반역자를 하지 않아야 되나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시절 타임에서 편집인 정홍이라 말씀 잘 들었고요. 핵심은 이제 광복회에서 여러 가지 계약 사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흥 무공학교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제 지금은 누력 투쟁이 좀 불가능한 사상전 뭐 이런 거 식민사관 이런 거와 또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사책이 사실 이제 주로 총독부 체제 그대로 이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지배가 지금 그 체제로 맞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회장님께서 임기 기간 동안에 뭔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건의드리는 게 이쪽 민족사학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흥 무건학교 같은 그런 체제 그런 정신을 잇는 산하에 광복회 산하에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예, 그걸 강력 추진해서 거기서 민족사관을 이제 이렇게 신지호 선생의 그 사관을 잇는 그런 이제 학자들 배출해서 이제 이렇게 정신의 그런 보장을 하는 그 민족 정신 기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좀 해. 네. 그러면 저기 아까 신청하신 분이 5분이었는데 네? 아까 10초 하신 분인데 안녕하십니까. 밖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밖에 앉아서 앞쪽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략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밖에 있어서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요점 정리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전략을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 뭉뚱그려서 답변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질문을 이들이 다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하여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영철 광복회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맞긴 맞습니다. 사실 광복회의 중앙에 있는 몇 명의 영문가들이 기득권을 이뤘던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이라고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깨워주기가 쉽습니다. 그걸 다시 불붙이기가 쉬워요. 발화점이 굉장히 낮은 발화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잠자는 광복회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저는 아까 아산 광복회 우리 정혜광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혁명, 의병, 항일 독립운동 거기까지는 무관돼요. 우리 역사가.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하면 이게 차단이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 사실 이 정성성에 차단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처음 시작이 인적구성이. 그런데 그 대신이죠. 그게 해방일부
이게 친일 기득권 세력,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저항의 운동을 한 거, 정당이 아닌 정치 세력이 여야가 아닌 그 민중들이 저항, 대구 항쟁이나 여순 항쟁이나 4.3 항쟁이나 그런 항쟁은 지금까지도 전부 다 그 동학과 의병과 독립정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취임할 때 지금까지 추총 안 했던 광복회 취임식 때 한 번 추총 안 했던 그 민주화 세력들을 연결하는 이유는 항일 독립운동에 일제에 저항했던 세력이나 친일 반민족 기득권에서는 저항했던 세력이나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믿고, 그것이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통일운동 세력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세 세력을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랑 활동가들을 추첨을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용어 아까 친일이 아니라 종일,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중에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동체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제기는 정당한 제기인데 이게 대중운동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낌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옛날에는 이제 정신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신대 대책위원 이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국회에서 92년도에 처음 초선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국회에 관심이 없던 국회 정신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야 대중이 쉽게 각인돼가서 그 이름 그대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도 그런 것, 근데 결국은 이게 일본군 위안부로 말을 바뀌었듯이 이런 것도 아까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1945년 체제가 있습니다. 1945년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최강국일 때 미국의 최대 이익을 만든 것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평화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해양을 봉쇄하는 겁니다. 해양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이 해군력이 없기 때문에 해양은 대륙은 육지는 중국이 차지해야 될 때 해양을 봉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그 남쪽을 친세력에 집권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1945년째 핵심 동북아 세계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법이 무너졌어요. 그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지금 평화법을 폐지하고 정상국가로 하라고 하는 걸 벌써 10몇 년 전부터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1945년 체제의 붕괴가 연결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그 해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는 필리핀이나 한반도 마라도까지 할 정도로 해양으로 완전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축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축이가 하나가 지금 한반도 분단인데, 이 분단은요, 국제적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걸 통해서 분단이 국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남쪽에 어떤 성격을 갖는 정치세력, 사회세력이 성장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는 아니고 미중 간의 세력 교체기가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건 당연히 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미중 간의 세력 교체기 이미 2025년에 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2018년을 전후해서 중미로 세력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IMF가 2017년에 그러니까 명목상의 화폐 가치가 아니라 구매력으로서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양국의 국력을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19조
몇천 달러예요. 몇천만 달러예요. 중국이 22조 몇천만 달러. 구매력 단위는 이미 2017년에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명목가치 화폐는 미국이 더 나은데 그 전환기입니다. 제가 보면 최근에 나온 자료는 2020년을 전후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국력이 반전 시기가 온다. 미, 중일, 중기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루어질 때가 공백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힐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현상 위주로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중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상당히 서로 협의할 때 서로 이제 공국에 가서는 이해를 같이 한다. 이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을 유지를 하는데 중국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 패권에 공백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향후 10년이 급이라고 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또 중국이 털을 잡기 시작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한 일정 부분이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은 인도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쯤 후가 되면 우리 자라는 애들이 우리 아들이 커서 흥이 되면 세계 아시아에는 인도, 중국, 미국이 양걸 거의 비슷하게 쓸 겁니다. 중국을 장기적으로 견제하려면 인도를 멀리서 지금 품 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지금 보면은 우리는 보면은 그 인도의 보통 일반 국민들이 평균 연령이 20세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나갑니다. 일본은. 근데 미국, 중국의 경우는 2025년부터 노령학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뚫고 인도가 올라올 때니까 그 문제도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 유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일본을 차단시키면 되고, 중국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외교 상황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의 이 생각의 스케일을 크게 키워주신 김원웅 우리 회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김원웅을 5번을 외치겠습니다. 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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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통일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너져 있는 남쪽의 양심을 복원하는 것을 남쪽에 있는 공운동, 민족진영, 민자운동 진영, 그리고 통일운동 진영이 일치 단결해서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국가의 완성 반드시 이뤄내기를 바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위하여! 네. 네, 그러면 저는 동학실천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2014년부터 만들어서 활동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되새기고 새롭게 살려내야 할 역사 중에 아까 김원웅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학으로부터, 동학 이전도 있겠지만 동학으로부터 지금 통일운동 세력까지 이 큰 우리 역사적인 맥을 바로 올곧게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진정한 독립, 진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고종의 특명을 받고 저기 갔던 그분들도 동학 혁명 세력의 그
한 흐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동학으로부터 출발되는 지금까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큰 노력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의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병. 아마 전 세계에서 의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이른바 민병이 존재했던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팔레스타인이 뭐니 해서 민병대라는 말은 들어보지만 의병이라는 게 존재했던 나라. 예, 그리고 3.1혁명 1919년에 그 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그런 대중적인 평화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던 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왔던 그런 이 민족이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일반 민중들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방탄소년단에 함께하는 그런 이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지만 그 친구들이 만든 그 해외에 소개하는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화국가론이에요. 문화국가론. 이것을 방탄소년단이라고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문화적으로 지금 제패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뿌리를 설명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문화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야말로 동학으로부터 의병, 독립투쟁 이끌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진정한 열정과 의지와 힘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시운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잔을 좀 드시고 제가 중간 건배사 겸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뭐냐면은 총알을 막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아미라고 하는데, 아미가 군대예요, 군대. 근데 그들이 지금 아미 방이라는 이걸 뭐 흔들고 있어요. 영국이랄지 프랑스에서 막 흔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미가 들고 있는 이 폭탄이에요. 폭탄. 아미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돌면서 아미 밤을 흔들게 하고 있는데, 이 아미 밤이 다른 게 아닌 촛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역사는 정말 이 문화공간원에 제가 온이 만들어진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뜨거운 가슴을 맞대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늘의 놀이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진표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남은 게 뭐냐면 시민행동단, 친일청산 또는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시민행동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놀이가 나왔던 배경을 우리 김진표 선생님이 동학시대 시민행동 10만민 공동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앞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김진표입니다. 네, 지금 뭐 배고프신데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 동학실천 시민행동하고 3.1혁명 100주년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동학혁명 125주년 정읍 황토현과 남원 일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5회 신만민 공동회에서 발제되고 논의되었던 얘기를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가지 발제안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친일 부역자 및 일제잔재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 사항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과제 7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일보가 적폐 주범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절독운동, 폐간운동을 펼치자. 두 번째, 일제 만행 백서와 역사 청구서를 기록으로 남기자. 세 번째, 민족 역사학자를 육성하자. 네 번째,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하는 친나치 처벌의 교훈을 공유해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자. 부역자 후손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단죄와 함께 인적 청산을 실시하자. 여섯 번째, 일제 잔재 용어, 또 언어 바로잡기 운동을 펼쳐서 외색 용어, 가해자 용어를 바로잡자. 일곱 번째,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매국 부역자 묘지를 즉시 파내자. 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들이 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후속 실천 행동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만민공동회라고 저기 정읍의 동학군들의 승전지죠. 거기에서 나왔던 제안들이고요. 그거와 좀 달리 우리 여기 신청하시면서 제안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죽은 자들부터 청산을 시작하자. 그래서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을 헤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예,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낙천 낙선운동을 해서 친일 세력 또는 그 후예들 국회에서 이른바 일본이나 미국 편을 들 사람을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등등인데요. 요 정리된 내용은 좀 정리해서 나중에 공유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친일 청산 또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민행동단이 좋습니까? 시민행동대가 좋습니까? 단이 좋습니까? 네. 이름은 나중에 확정하기로 하죠. 일단은 행동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동단. 의열단처럼 행동단을, 네. 친일 적폐청산 시민운동본부 라고 하면 좋겠다.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크게. 어떻습니까? 가칭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행동단 하면은 뭐 한 200~300명, 500명 정도밖에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본부를 가칭으로 해서 나중에 확정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앞장서 가지고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앞장서서 머리도 쓰고 손발도 쓰고 할 사람들, 손가락도 좀 쓰고요. 그분들을 인원 제한을 좀 두지 않고 가능하면 한 15명 정도 추천을 받거나 자천받아서 그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후에 모여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운동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 자천과 타천으로 운동본부 추진위원을 여기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추진위원들은 여기 이 운동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논의를 하는 단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좀 젊은이들이 많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일 적폐청산 국민운동 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위원 자천해 주시죠. 자천. 아까 질문은 많이 하셨는데. 네. 추진위원 이두구 선생님. 예. 네, 기록 좀 해주세요. 기록. 예.